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머가 기술한 순서대로 주어진 문장들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수행이 되어집니다. 물론 절차지향 언어이냐 객체지향 언어이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들은 다소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프로그램의 시작점에서부터 프로그램의 끝까지 프로그래머가 기획한 순서대로 각각의 처리 과정들이 수행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기술한 순서대로 처리되어지는 프로그램을 일상생활에 비유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를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지 또 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학습 내용들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등을 미리 계획을 할 것이에요.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한 타임에 대한 강의를 운영하게 되어지겠죠. 자, 그런데 막상 강의가 진행되어져서 쭉 설명을 해가는 과정 중에 어떤 학생이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라고 갑자기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강의를 준비했을 때 나는 이 타임에서 어느 학생인가 질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계획하진 않았지만 내 설명이 약간 부족해가지고서 혹은 그 학생이 잠깐 설명을 놓쳐가지고서 방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내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미리 계획되어지지 않은 질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야 될까요? 물론 그 방법 또한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강의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학생에 대한 질문을 그 순간에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강의를 재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역시 내가 강의를 준비해가는 과정 중에서 이 설명을 하는 도중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역시 그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를 수행을 하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강의를 재개하거나 혹은 정말 화재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강의를 중단하고 대피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과정 중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 즉 프로그래머가 미리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을 우리는 예외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예외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데 특히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는 인터프리터 역할을 하는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프로그램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각각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나타내주는 예외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예외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어떤 정수를 0으로 나누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정수를 0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보통 무한대로 표현되어지는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줘야 하는데 프로그래밍 내에서 정수를 코드하는 방법에서 무한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연산할 수 없다라는 예외가 발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혹은 우리가 다운캐스팅 같은 경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 내 타입으로 캐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클래스 타입으로 캐스팅한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캐스팅 연산에 따른 예외가 발생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배열을 사용을 할 때 유효하지 않은 배열 첨자를 사용한다라든가 혹은 객체가 할당되지 않는 참조 변수를 사용을 할 때에도 역시 예외가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콘솔 입출력이나 파일 입출력 시 부적절하게 잘못된 접근이 발생되어지면 역시 입출력과 관련한 예외가 발생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예외는 어떤 특정 문장이 수행되어질 때 직접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메서드 안에서 발생된 예외가 메서드 호출 측으로 다시 전달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예외는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제공이 되어질 것이에요. 다만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예외 상황은 아니지만 프로그래머가 어떤 특정 상황을 그 문제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논리적 예외 상황으로 간주해서 소위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머지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발생되어지는 예외를 처리해주는 과정을 우리는 예외 처리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C 언어 같이 예외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 제공되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할 상황들을 조건문을 통해서 미리 검사해서 예외 발생을 회피해 나가는 방법들을 취하게 되어지는데, 예외 처리가 가능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사실 예외가 발생되어지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외가 발생되어지면 발생된 예외에 따른 사후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내부에서 발생되어지는 예외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을 제공을 해주는데, try catch 블럭에 의해서 예외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 예외를 직접 처리해주는 방법을 수행을 하거나, 혹은 throw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함수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예외를 그 함수를 호출한 호출축으로 던져서 호출축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조교에게 복사를 시켰다라고 했을 때 이 출석부 좀 복사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조교가 학과 사무실에 복사기를 찾아가서 복사를 하려고 봤더니 복사기가 고장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요청에 따라 복사하는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복사기를 직접 고쳐서 복사를 하거나, 혹은 고장난 복사기는 놔두고 어떤 문구점에 가서 복사를 해 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예외가 발생한 그 부분에서 직접 트라이 캐치에 의해서 적절히 처리하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복사기가 고장났어. 그러면 복사를 시킨 나에게 다시 되돌아와서 복사기 고장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방법이 바로 이 throw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호출축으로 되돌려진 예외는 역시 적절한 순간에 트라이 캐치에 의해서 처리되어야지만 궁극적으로 예외 처리가 끝났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게 되어지면 프로그램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코드와 예외 상태의 코드들을 명료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C 언어 같은 데에서 예외가 발생될 상황을 각종 조건문을 통해서 비교하는 구문은 실제 처리해야 할 일에 비해서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장황할 수 있는데 반해서 예외 처리는 try 블럭과 catch 블럭을 통해서 try 블럭에 있는 내용들이 정상 상태의 코드, 캐치 블럭에 있는 코드가 예외 상태의 코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나타내 줌으로써 좀 더 가독성 있는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예외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처리 메커니즘이 아니라 예외 처리 메커니즘이라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특히 예외가 발생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장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자바 언어에서는 예외도 하나의 객체로 처리가 되어져서 소위 예외가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은 예외 객체가 생성되어져서 던져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던져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던져진다라는 행위는 기존의 처리 흐름과 별개의 흐름을 통해서 예외 처리 메커니즘이 구동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그런 예외 객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지는 클래스를 예외 클래스라고 하는데, 우리 자바에서의 예외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들처럼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진 throwable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throwable이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진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클래스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예외 클래스들에 대한 조상은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되어지는데, 이런 예외 클래스들은 역시 클래스이다 보니까 다른 클래스들처럼 생성자나 여러 가지 멤버나 메서드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다만 throwable이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었다라는 특징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객체와의 차이점은 소위 던져질 수 있다라는 어떤 정상적인 처리 과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처리되어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row라는 키워드와 같이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ception으로부터 파생되어진 예외는 다시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중 하나는 exception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클래스들이 있을 것이요, 또 다른 부류는 exception으로부터 상속받은 runtime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runtime exception으로부터 파생되어진 클래스들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봤던 예외들은 대부분 여기에 나왔던 예외들 중에 하나를 주로 만나게 됐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런타임 익셉션으로부터 상속받은 예외 클래스들과 익셉션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예외 클래스들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보통 체크드 익셉션이다, 언체크드 익셉션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줘요. 런타임 익셉션으로부터 상속받아 만들어진 예외 클래스들은 보통 언체크드 익셉션이라고 해서 예외 처리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들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익셉션으로부터 직접 파생되어진 예외 클래스들은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주어야지만 컴파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즉 예외 처리를 확인해줘야지만 컴파일이 되어지는 클래스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물론 런타임 익셉션도 익셉션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이기는 해요. 하지만 좀 더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데 자주 발생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예외 상황도 항상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예외의 종류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런타임 익셉션으로부터 파생된 클래스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산술적인 예외라고 해서 예를 들어 0으로 나누는 연산 같은 산술적인 연산을 수행을 하다가 발생되어지는 예외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배열에 있어서 잘못된 첨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되기도 하고, 배열 선언문에서 할당 크기가 음수인 경우에는 Negative Array Size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C++에서는 이런 예외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첨자나 선언 시 음수가 사용되어진 경우 등을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같은 경우는 잘못된 캐스팅 연산을 수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예외인 것이고, 널 포인트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널 값을 갖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특정 멤버에 접근하고자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예외가 됐었죠. 우리 배열이나 객체를 사용을 할 때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걸 주로 많이 만나봤을 것이고, 상속과 관련된 다용성 처리할 때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아직 우리가 만나보지는 못했을 텐데 넘버 포맷 익셉션 같은 경우는 래퍼 클래스의 parse 어쩌구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표현되어지는 숫자 데이터를 해당하는 숫자 값으로 변환하고자 했을 때 함수의 인수로 지정한 문자열 내에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알파벳 같은 문자나 기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그런 예외이기도 합니다. 혹은 input mismatch excep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캐너 클래스에서 next 어쩌고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고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next int 해가지고서 정수를 입력받고자 했는데 거기에다가 문자열을 입력한다든가 혹은 실수값을 입력하게 되어지면 내가 읽어드릴 수 없는 값이 입력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외가 발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IO exception 같은 경우는 사실 IO exception은 런타임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는 아니에요. 여기는 좀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IO exception이라는 것은 체크드 exception으로서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줘야만 하는 예외인데 보통 입출력 장치와 같이 사용되어졌을 때 발생되어지는 그런 예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파일 입출력 부분들을 다룰 때 IO exception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볼 것이고, 이 IO exception은 체크드 exception이다 보니까 앞에서 소개했던 다른 예외들과 다르게 반드시 예외 처리를 동반해줘야지만 컴파일이 되어진다라는 점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 자바의 throwable이라는 클래스에는 다음과 같은 메서드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throwable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하나의 문자열을 통해서 예외가 가질 수 있는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 저장되어진 예외 메시지를 문자열로 반환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getMessage라는 메서드가 되어집니다. 다만 예외 메시지만 덜렁 문자열로 반환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디버깅할 때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print stack trace라는 메서드가 있어서 이 메서드는 함수 내부에서 예외가 어디서 발생됐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왔는가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디버깅할 때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는 데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만 프로그램 개발이 다 끝나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릴리즈할 때에는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통해서 예외가 어디서 발생돼서 어떻게 전달됐다라는 것을 콘솔 창에 출력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예외 메시지들을 얻어다가 사용자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대화 상자 같은 것을 통해서 혹은 콘솔 창에 출력 메시지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좀 더 유연한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소개했듯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다가 예외가 발생되어지면 try catch 구문을 통해서 직접 예외가 발생된 그 시점에서 예외를 감지해서 그에 따른 처리를 수행을 하거나 혹은 throws라는 문장을 통해서 예외가 발생한 쪽으로 예외 객체를 전달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throws라는 문장은 단지 예외를 메서드 호출 측으로 넘겨서 메서드 호출 측에서 처리하도록 예외 처리를 좀 지연해 준 방법에 불과할 뿐이고, 궁극적으로 예외가 처리되어진다라는 것은 try catch 구문에 의해서 처리되어져야지만 예외 처리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메서드에서 계속 throws 호출을 통해서 자신의 호출 측으로 예외를 전달해 주는데 최종 호출 측인 메인 메서드 쪽에서도 예외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은 예외가 발생된 시점에 비정상적으로 종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외 처리의 기본 구문은 다음과 같이 try 블럭, catch 블럭, finally 블럭으로 구성되어지는 하나의 try catch 구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하나의 try 블럭과 그에 따라 하나 이상의 catch 블럭들이 올 수 있고, finally 블럭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try 블럭 안에서는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정상 상태에서의 처리할 문장들을 기록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 try 블럭 안에 있는 문장 중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된 예외를 받아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catch 블럭을 하나 이상 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예외 종류에 따라 처리할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구분해서 기술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try 블럭이 제대로 수행이 되어지고 나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catch 블럭은 전혀 시행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try 블럭이 수행되어지다가 중간에 예외가 발생되어지면 그 예외를 받을 수 있는 catch 블럭으로 전달이 되어져서 적절히 처리가 되어지고, try 블럭에서 예외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문장들은 자연히 스킵되어지는 처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finally라는 블럭은 물론 써줄 수도 있고 써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finally 블럭을 기술을 했다라고 하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예외가 발생돼서 캐치절이 수행됐거나 언제나 수행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지는 구문이 finally 블럭이 되어집니다. 보통은 try 블럭이 끝나면 이 다음에 있는 문장이 수행되겠죠. try 블럭이 처리되다가 예외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이 다음 문장이 처리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finally 블럭이 왜 있어야 되나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 처리하는 과정 중에 내가 처리를 하고 나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니까 함수 출축으로 return해라 라는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try 블럭일 때는 어떤 일을 다 처리하고 이 뒤에서 주어진 일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 catch 블럭에서 return하게 되면 이 뒤에서 예외가 발생되거나 말거나 공통으로 처리해줘야만 하는 일들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예외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수행되어질 구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finally 구문 안에다가 기록을 해두고, 그 경우에는 try 블럭이 됐던 catch 블럭이 됐던 또 이 블럭이 온전히 끝나지 않고 중간에서 return 호출을 통해 함수 출축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finally 블럭의 내용들이 반드시 수행되어지고 복귀하게 되어진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점만 기억을 해둡시다. 자,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재 메인 메서드 내에서 간단하게 나눗셈 연산을 수행을 했어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초기화되어진 변수를 가지고서 나눗셈을 수행하는 건 큰 의미는 없겠지만,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수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3의 값을 0의 값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되어지면서 0으로 나누는 작업이 수행되어졌다라는 예외 메시지가 출력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print stack trace가 호출되어진 결과로서 예외가 어디서 발생됐고 어떤 예외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예외가 발생됐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외가 발생되어지면 예외 메시지 바로 아래쪽에 있는 구문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 예외가 발생되어진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되어지고 이 부분에서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됐구나, 0으로 나뉘어진 예외가 발생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이때 num2라는 변수가 0이어서 발생된 예외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외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try catch 블럭을 감싸줄 수 있겠죠. 자, 이 두 번째 구문을 수행을 해봅시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9번째 줄에서 분명히 예외가 발생했을 거예요. 9번째 줄에서 발생한 예외 덕분에 10번째 줄의 처리는 생략되어지고, 어차피 나눗셈을 못했으니까 리절트를 출력하는 일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외가 발생한 문장과 종속적인 문장들은 같은 try 블럭 안에다가 기술을 해주고, 예외가 발생한 부분과 별개의 문장은 try 블럭 바깥쪽에다가 써줌으로써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발생되어지면 이제 그 아리스메틱 엑셉션을 받을 캐치절이 수행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12번째 줄에 캐치절이 수행되어지면서, 자, 얘는 함수 매개 변수 같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발생되어져서 던져진 예외를 현재 아리스메틱 익셉션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변수 AE라는 이름으로 전달받은 거예요. 캐치절에 이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전달받은 예외를 가지고 13번째 줄에 그 예외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Messag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예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값을 콘솔 오류 출력에다가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system.out이 아니라 system.error에다가 출력을 했기 때문에 빨간색 글씨로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끝까지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외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외 처리가 하고자 하는 일인 것이고, 특히 정상적인 처리 때의 과정과 예외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과정을 엄격하게 또 명시적으로 분리해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좀 더 가독성 있게 또 유지 보수하기 쉽게 유지하도록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제에 보면 divide라는 함수를 두어서 이 divide라는 함수를 통해서 나눗셈 연산을 수행을 하도록 해보았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자, 역시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이 됐는데, 자, 이제는 보면 어떻게 됐어요? 자, 예외가 발생되어진 시점이 예외 메시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이 됐죠. 자, 이렇게 발생되어지는 예외는 기본적으로 예외가 발생된 시점에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외 발생을 포함하고 있는 이 메서드를 호출한 쪽으로 예외가 되돌려지게 되는 처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13번째 줄인 함수 출문이 있는 구문으로 예외가 전달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예외 처리를 try catch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비정상적인 종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출력이 안 된 것이죠. 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해봤습니다. 자, 예외가 발생한 시점에서 try catch 블럭으로 감싸서 예외 처리를 바로 처리를 해준 것이죠. 자, 프로그램을 수행시켜 보면, 자, 이제는 예외가 발생되지 않고 끝까지 잘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함수를 호출하면서 두 수를 넘겨주고 그 넘겨받은 두 수에 대해서 나눗셈 연산을 수행을 하다가 이제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리절트의 값을 반환하는 일을 처리하는 대신에 캐치절이 수행이 되어져서 현재 예외 메시지 값을 표준 오류 출력에다가 출력하도록 구성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현재 이 divide라는 함수는 나눗셈의 값을 정수형 형태로 반환하는 함수로 작성을 해봤는데, 자, 문제는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결과값을 넘겨줘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나눗셈을 했을 때 나눗셈의 값을 전달을 하는 것이지, 나눗셈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어떤 임의의 정수값, 즉 이 메서드가 기대하는 반환 자료형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엇인가 반환해주는 일이 메서드 호출 측에서 보면 정상적인 결과가 반환된 것처럼 처리가 되어져서 그 결과를 출력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분명히 나눗셈 처리를 못했는데
호출 측에서는 정상적인 처리가 일어난 것처럼 잘못 해석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남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메서드 내부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메서드 안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 대신에 이 메서드 안에서 발생된 예외를 메서드 호출 측으로 되돌려주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서드 이름 옆에 throws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 메서드 안에서 산술적인 예외가 발생하면 호출 측으로 되돌려라, 던져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던져진 예외를 호출 측에서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제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예외가 발생한 경우를 적절하게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함수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7번째 줄의 return에 의해서 호출 측에 돌아오게 되지만, 이 함수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던져지는 행위를 통해서 호출 측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서 어떤 쓸데없는 값을 반환하려고 하는 일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throws라는 키워드를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메서드 안에서 발생되어진 예외는 호출 측으로 던져지기는 해요. 다만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주게 되어지면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프로그래머가 이 함수 안에서는 이런 예외가 발생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명료하게 인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메서드를 호출하는 구문에서 이 메서드에서 던져질 예외에 대한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 처리 구문을 미리 작성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 메서드 안에서 던져질 예외가 런타임 익셉션으로부터 파생되어진 예외가 아니라, 즉 unchecked exception이 아니라 checked exception이다 라고 한다면 명시적으로 throws라는 키워드를 써주어야지만 오류 없이 처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예외 상황으로 간주해서 예외 객체를 명시적으로 생성을 해서 던지는 일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때 사용을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throw라는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서 throws라는 키워드는 메서드 안에서 발생한 예외를 호출 측으로 되돌려라 라는 일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키워드였었죠. 왜 복수냐면 여러 개의 예외를 다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throws라는 키워드 다음에 a, b, c, 이렇게 쭉 나열하면 현재 메서드 안에서 a라는 예외가 발생할 때에도 b라는 예외가 발생할 때에도 또 c라는 예외가 발생할 때에도 다 호출 측으로 던져라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throw라는 키워드로 사용되어지는 문장인데, 이 throw 다음에 하나의 예외 객체를 써주게 되면 보통 예외 객체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을 테니까 new 연산자와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하나의 예외 객체를 명시적으로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예외 객체를 던지는 행위를 했을 때 비로소 예외 처리 메커니즘이 구동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봤던 런타임 익셉션으로부터 상속받은 예외들이나 익셉션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몇몇 예외들은 이미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throw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사용자 정의 예외를 만들어서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정하는 나만의 예외 상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객체를 강제로 생성해서 던지는 예외 처리 메커니즘을 구동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용자 정의 예외는 클래스 상속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exception이라는 클래스 혹은 exception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앞에서 예외는 크게 exception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checked exception과 runtime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unchecked exception으로 나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부모 클래스로 exception이나 runtime exception 중에 하나를 두어서 내가 checked exception으로 만들 건지 unchecked exception으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을 하면 될 거예요. 예외 클래스 이름은 어떠한 이름이라도 가능하나 관례적으로 어쩌고저쩌고 exception이라는 이름을 보통 사용을 해줌으로써 일반적인 클래스와는 좀 다르고, 이런 예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예외 객체는 예외 객체를 new 연산을 통해서 생성한 후에 thro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던지는 행위를 해주어야지만 예외가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얘도 클래스이다 보니까 속성이나 행위들을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고 그건 필요에 따라 정의를 해주면 될 것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exception으로부터 상속받은 user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미 부모 클래스인 exception 클래스에는 예외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는 속성과 그 예외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getMessage 같은 메서드를 담고 있어요. 다만 그런 예외 상황들을 조금 더 분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포트라는 정수형 변수를 하나 추가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관례적으로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상위 클래스에 존재하는 생성자를 슈퍼 괄호 호출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호출해주고 상위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지는 멤버는 그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초기화하자라고 했었죠. exception 클래스에는 하나의 문자를 인자로 받아서 예외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슈퍼 괄호 호출을 통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전달되어지는 예외 메시지를 설정을 해준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이 유저 exception이라는 클래스에는 예외 메시지 말고도 포트라는 속성도 갖고 있잖아요. 예외 메시지와 포트 값 두 개를 전달받은 생성자 호출에서는 포트 번호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인 함수 쪽을 보면 test1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했고, 이 test1이라는 메서드는 그 안에서 user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메서드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test1이라는 함수가 호출될 때 하나의 문자열의 배열을 전달받는데 그 배열의 길이가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예외 상황으로 간주해서 앞서서 정의했던 user exception이라는 예외를 만들어서 전달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이에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test1이라는 함수 안에서 test1이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user exception이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죠. 예외 객체를 생성을 했고 thro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현재 내가 명령행 인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네 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user exception이라는 것은 checked exception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라는 오류가 발생되어지기도 한다라는 점 눈여겨봐 두기 바랍니다. 예외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C++와 다르게 자바에서의 예외는 많은 부분 자바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직접 발생되어진다라는 것과 사용자 정의 예외에 대해서만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발생시켜 던져주면 된다라는 점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